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열쇠꾸러미. 어릴 적, 소꿉친구 기태와 함께 보물찾기를 했었다. 보물은 다양했다. 캔 딱에 깨진 조개 껍데기, 구멍 뚫린 동전, 산산이 흩어진 차 헤드라이트의 조각. 별것 아닌 것들이었지만 어린 아이들의 눈으로는 세상 제일의 보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죽지 말아야 할 열쇠꾸러미를 주었다. 큼지막한 보석이 박힌 열쇠 하나, 금색 열쇠 하나, 은색 열쇠 둘, 동색 열쇠 승, 푸른색 열쇠 넷, 마지막으로 시뻘겋게 녹슨 작은 열쇠 하나. 우리는 신나서 모든 자물쇠들의 열쇠들을 하나하나 대보고 다녔다. 열쇠 보관은 하루를 그대로 번갈아 하며 했던 시도들과 성공한 것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그렇게 알게 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은색 열쇠 2개는 우리 집과 기태의 집을 열 수 있다. 푸른색 열쇠 중 3개는 반 친구들의 사물함을 열 수 있다. 동색 열쇠 1개는 우리 집 차고를 연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시도하려 들었지만 보석 열쇠와 녹슨 열쇠는 써볼 수 없었다. 보석 열쇠는 너무 컸고 녹슨 열쇠는 기분이 나빴다. 기태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열쇠들로 무언가 열 때마다 점점 시뻘건 녹이 열쇠를 덮어가고 있다는 것. 나는 그 열쇠가 무서웠다. 그 열쇠를 덮은 녹은 피와 같은 색이었다. 나는 그 열쇠를 볼 때마다 푸른 수염과 그의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푸른 수염은 아내에게 열쇠를 준다. 그리고 당부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저 방의 문만은 열면 안 돼요. 꼭 그것만은 기억하시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그럴게요. 푸른 수염은 떠나간다. 아내는 방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한다. 알을 정도로 궁금해한다. 끝내 방문을 연다. 그리고 방 안의 광경에 놀라 열쇠를 떨어뜨린다. 방에는 푸른 수염의 전 아내들의 시체가 걸려 있었다. 푸른 수염의 아내는 두려워하며 열쇠를 주었다. 그녀는 못 본 척하기로 했다. 그러나 열쇠엔 이미 붉은 얼룩이 묻었다. 어떤 수를 써도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다. 기태 몰래 열쇠를 물에 씻어 본 적이 있었다. 빗물 같은 붉은 물이 열쇠에서 줄줄 나왔지만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그 열쇠를 점점 무서워하게 되었다. 열쇠는 기태가 주로 들고 다니는 모양새가 되었다. 기태는 내 달라진 태도에 섭섭했으나 더 많이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나는 그게 못내 두려웠다. 기태는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었다. 시뻘건 녹이 열쇠를 잠식하고 기태의 정신도 좀 먹어가는 것만 같았다. 열쇠를 다 써봤어 하나 빼고는. 자신의 방에 처박힌 기태는 지우개를 갉아먹으며 그렇게 말했다. 나는 건성으로 응하고 대답하며 기태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기태 어머니는 무서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기태 어머니는 기태가 이상해진 것과 나 외에는 친구가 남지 않은 것의 원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나는 억울했다. 야, 역시 그거. 응? 기태가 인위적인 웃음을 지은 채로 나를 어색하게 보았다. 더 이상 말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일이네. 나는 기태가 소중하게 쥐고 있는 그것을 빼앗았다. 기태는 핏발선 눈으로 내게 달려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행인이 맞을 수도 있는 위험한 나쁜 행동이었지만 나는 그때 초등학생이었고 아기도 없었다. 내 친구를 되찾고 싶어서 한 짓이었다. 나는 그대로 열쇠를 창밖으로 던졌다. 내 열쇠. 기태의 몸이 붕 뜨더니 휙 떨어졌다. 기태는 열쇠를 따라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진 것이다. 기태의 어머니는 얇은 목소리로 소름 끼치게 비명을 질렀다. 죽지는 않았다. 다만 팔 하나 부러지고 다리에 금 가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는 기태가 운이 좋아서가 아닌 기태 집이 3층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기태가 빨리 낫기를 빌었다. 그러나 나는 기태를 다신 볼 수 없었다. 왜 21살이나 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몇 년이 지난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한가. 그것은 매일 집으로 배달되어 오는 발신자 없는 편지 때문이다. 놀러와. 열어보면 삐뚤삐뚤한 어린아이의 글씨가 종이에 붉은색으로 큼지막하게 쓰여 있겠지. 나는 최근 오는 편지들에 아주 진저리가 났다. 그래서 열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처박곤 했다. 기태는 다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 학교에도 놀이터에도
어디에도 기태는 보이지 않았다. 누구도 기태를 본 적이 없었고 기억할 정도의 관심도 없었다. 그러나 기태가 사라진 날에는 우리 집에 이런 편지가 꽂혀 있었다. 녹슨 열쇠가 열렸어. 같이 가자. 기태 어머니는 학교에도 찾아오고 집으로도 찾아왔다. 학교에선 선생님이, 집에선 부모님이 적당히 막아주었다. 그러나 하굣길만은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자식 일은 부모가 더 잃을 만한 게 있을 리가 없었다. 그녀는 사직서를 내고 나를 쫓아다녔다. 예, 사실대로 말해줘. 말해달란 말이에. 나는 그러면 입을 열고 경찰서에서 말한 이야기 그대로 외워버릴 것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이상의 이야기를 듣길 바랐다. 나는 고개를 젓고서는 집으로 도망치듯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어느 날 내 어깨를 세게 쥐고 어르고 달래다 소리 질렀다. 왜 말 안 해주는데 왜? 쓰레기 같은 놈 너 같은 놈이 내 아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존나 싫었어. 이 족같은 새끼야. 말 좀 하라고 내 아들의 목숨이 걸렸다고. 왜? 나는 그것을 보고 드디어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말하란 말이야. 나는 다시 모든 이야기를 말했다. 열쇠 꾸러미에 대해서 경찰들에게 고했던 이야기를 기태 어머니께 잘 알려드렸다. 왜? 기태 어머니는 붉어진 눈으로 짐승 울음 같은 소리를 내며 내 목을 졸랐다. 확실히 그녀는 미쳤다. 너지? 내가 죽였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압박되어 혀가 튀어나와 달랑거렸다. 너구나. 곱던 기태 어머니는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웃고 있었다. 나는 대롱대롱 매달려 부들부들 떨었다. 달려오신 엄마가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죽었을 것이었다. 그 뒤로 기태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 엄마는 내가 받았던 충격을 걱정해 일부러 알려주지 않고 말을 돌리곤 했다. 엄마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나는 직감적으로 모르는 게 더 나은 소식이란 걸 알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전엔 새벽에 전화가 왔었다. 수신자 번호를 보니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나야. 기태 어머니였다. 용서할게. 나는 기태가 있는 곳으로 가. 내가 말을 고르는 사이에 기태 어머니는 그 말만을 내뱉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행방불명 처리되었다. 경찰은 내가 기태 어머니와 통화를 한 마지막 사람이라고 했다. 이번에는 열쇠 꾸러미에 대한 이야기들. 유치한 이야기는 경찰에게 털어놓지 않았다. 정신병자로 취급받긴 질렸다. 경찰은 혐의가 없어 곧 나를 풀어주었다. 집에 들어와 물 한 잔을 들이켰다. 편지는 아까 밖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식탁에 못 보던 종이가 올려져 있다. 장 버울건 리스트인가. 종이를 집어드는데 어쩐지 서늘했다. 내가 안 와서 내가 놀러왔어. 등 뒤에서 녹슨 것의 냄새가 난다. 나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두 줄 괴담들. 1. 사람들이 아빠의 약물 사용을 준비하는 걸 지켜보던 나는 소리 질렀다. 멈춰. 아빠가 날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 2. 산속에서 하이킹을 하던 나는 엄마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 충분히 깊게 판 줄 알았는데. 3. 난 마비된 내 몸에 힘을 쥐어짜내어 나를 죽이려는 살인마의 칼을 막았다. 이런 건 사후 경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의사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4. 내 아들이 돈복사 버그가 더 이상 안 된다며 날 불렀다. 아들 방의 엑스박스 화면에는 카드 한도 초과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5. 어제 정원 가꾸는 중에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있어서 봤더니 내 이웃이 2층 창문에서부터 날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살짝 고개를 돌렸을 때 목에 걸린 밧줄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경찰에 전화할 엄두도 못 냈다. 6. 내 친구들과 나는 기억을 조작한다고 소문이 난 폐가로 탐험을 갔다 왔다. 모든 걸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몇 번의 확인 끝에 우리 둘 다 실망할 수밖엔 없었다. 7. 난 지구를 한번 내려다보았다. 내 우주복 전원이 꺼져버리기 전에. 8. 아빠는 날 의자에 앉히고 문고리에 실을 매달아 내 이에 묶었다. 아빠는 문을 닫기 전에 말했다. 엄마가 어디 갔는지만 말해주면 이 짓을 그만할 수 있어. 9. 그 고아원에는 새로운 부모님과 행복한 삶을 꿈꾸는 아이의 목숨을 어둠이 앗아간다는 소문이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은 그 조용하고 잔혹한 살인마는 일산화탄소 감지기에 9V 건전지를 갈아주는 방법으로 퇴치할 수 있다는 거였다. 10.
난 그 아이에게 스폰지밥을 볼 수 있다고 계속 말해줬다. 아이는 마침내 울음을 그치고선 벽돌을 자기 발에 묶는 것까지 도와줬다. 10일, 난 점쟁이에게 가서 내 미래를 물어봤다. 그녀는 갑자기 소리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난 따라 나가서 그녀를 칼로 찔러 죽였다. 12. 아이가 고아로 자란다는 건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해요. 그래서 전 부모의 시체에 의해서 울고 있는 아이를 향해 망치를 다시 한번 치켜들고 다가갔어요. 13. 벌레가 내 뇌를 파먹을 때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 작은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몸싸움 그만하시고 당신 귓속에 이것만 넣으면 당신도 그럴 거예요. 14. 난 겨우내 실종된 내 딸을 찾으려고 돌아다녔다. 봄이 오고 눈사람이 녹자 난 살인마가 베베 꼬인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 15. 이사 직후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지하실에 가본 거였다. 다행이다, 무서운 건 없네. 다시 계단을 올라가 보니 출입구가 사라져 있었다. 16. 그림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안다. 그래도 가끔 가렵단 말이야. 17. 모기가 또 다리를 물었니? 엄마가 물어봤다. 새로운 담배에 불을 붙이며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는 아빠를 바라보며 난 내라고 대답했다. 18. 내 어릴 적 사진이 소셜미디어 실시간에 올라왔다. 난 영문도 모르고 기뻤다. 그 아래 7년 전 잃어버린 이 아이를 찾아주세요. 라고 쓰여있는 걸 보기 전까지는. 19. 악마는 예술가 지망생과 거래를 마치며 씩 웃었다. 저는 온 세상이 독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제 이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소원을 빌 때 좀 더 자세하게 빌었어야 했다. 20. 떨국지를 멈추려고 숨을 참았다. 왜 아직도 숨소리가 들리지? 세 번째 이야기. 해가 탐험 곤지암. 정신병원이 아직 남아있을 때 일이네요. 한창 폐가 체험에 푹 빠져있던 시기라 이곳저곳 들쑤시고 다닐 때였죠. 대한민국 5대 흉가라고 곤지암 정신병원, 늘봄가든, 영덕흉가 등. 지금은 없어진 곳이 많지만 당시 유명한 곳을 전부 돌아보려는 기획을 세우고 첫 번째로 곤지암 정신병원을 갔었죠. 평소 함께 폐가 체험을 하던 친구 한 명과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친구 2명과 함께요. 인터넷에서 찾은 주소를 내비 찍고 도착했더니 무슨 산이 나왔습니다. 바로 근처 식당 주차장에 차 대놓고 주변 둘러보니 산 입구 펜스에서 마을 주민으로 보이는 분이 감시하고 계시더라고요. 식당에서 밥 먹고 올라가 보니 병원으로 향하는 정문 같은 곳은 넘어 올라가기에는 너무 높고 넘다가 걸릴 것 같아서 근처 쪽 길로 위에 올라갔었죠. 시간은 6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직 조금 밝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대충 30분 정도 올라가는 도중에 주변도 어두워지고 가는 길에 자꾸 산소가 나와서 분위기도 점점 음험해지고요.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산속에 병원만 딱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이 공터처럼 되어 있어서 찾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까이 가기 전에 전체가 한 컷세트로 올만한 장소에서 사진을 먼저 찍고 들어갔는데요. 당시 폐가 체험을 즐겨 하면서 네이버 카페에도 가입했었는데 그곳에서 말하는 폐가 체험할 때 지켜야 하는 10가지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시끄럽게 하지 말라거나 각진 곳을 만지지 말라거나 오래된 물건을 만지지 말라거나 플래시를 터뜨리지 말라거나 어깨가 무겁고 어지러우면 즉시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라 등등. 아무튼 사진을 찍고 있는데 손전등만으로는 커버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어둡다 보니 핸드폰으로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그때 쓰던 폰은 아마 갤럭시 2였을 거예요. 그런데 찍는 와중에 누군가가 플래시는 터뜨리지 마 라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너도 하지 말라는 그거봤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1분도 지나기 전에 누군가 다시 플래시를 터뜨리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야, 플래시는 터뜨리지 말랬잖아. 그러자 그 친구가 되물었습니다. 누가? 방금 전에 누가 플래시 터뜨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난 못 들었는데. 확인해보니 평소 자주 폐가에 다니던 저랑 제 친구만 그 소리를 들었고 폐가에 처음 와본 다른 2명은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폐가 처음 왔다고 괜히 겁주려고 지어낸 얘기 아니냐고 그랬지만 그렇다기엔 너무 똑똑히 들었기에 무슨 소리냐고 아무리 겁이 나도 왜 못 들은 척하냐고 실랑이를 했죠. 그러는 와중에 그 친구들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우리도 점점 무서워져서 맞다고 사실 장난친 거라고 하고 안심시키고 넘어갔습니다. 물론 더 이상 플래시는 터뜨리지 않았고요. 결국 돌아올 때까지 별다른 일 없이 무사히 돌아왔지만 지금 생각해 봐도 조금 오싹한 경험이었어요. 과연 우리가 잘못 들은 건지 그 둘이 못 들은 건지 그리고 만약 플래시를 더 터뜨리고 다녔으면 어떻게 됐을지. 네 번째 이야기, 모텔 실화. 한 10년 전 친구가 모텔에서 카운터 알바를 한 적이 있어. 모텔이라기엔 크고 호텔이라기엔 작고 중국 일본 관광객을 단체로 받을 만큼 규모는 좀 큰 곳이었어. 어느 날부터 여자 혼자 낮 시간에 대시를 끊더래. 쉬었다가 가나보다 해서 대시를 해주었는데 이상한 점은 작은 수첩 하나를 들고 와서 자기가 묵었던 방을 체크하고 항상 다른 방을 달랴 그런 거야. 바쁜 시간에 오는 것도 아니고 평일 대낮에 오기 때문에 항상 새 방을 주고는 했대. 그러다 일하는 아줌마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왜 그 혼자 오는 여자 있잖아. 그 사람 오면 편해서 좋아 청소 안 해도 되거든 이러더래. 리모컨이니 뭐 하나 만진 흔적, 세면대에서 물을 쓴 흔적도 없다는 거야. 이상하게 생각됐지만 뭐 특별한 점은 없어서 넘겼대. 그러다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그 여자가 또 온 거야. 수첩에 묵었던 방을 체크를 하며 또 새 객실을 원했지. 새 객실을 내어주고 있는데 퇴실 시간이 돼도 안 나오더래. 그러다 숙박으로 바꾸어도 되겠냐고 카운터로 전화가 온 거지.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숙박으로 바꿔주었대. 근데 다음날 퇴실 시간이 되어도 안 나오는 거야.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아줌마들이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침대에서 다 벗은 채 다리를 벌리고 누워있더래. 미친 듯이 웃으면서 드디어 찾았다고 말했대. 옷을 입혀 내보내기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 여자는 그 객실만 찾았대. 내 친구가 그만둘 때까지. 근데 그 객실이 남자가 자살한 방이라고 하더라고. 그 여자는 거기서 혼자 뭘 했을까? 다섯 번째 이야기, 시어머니의 유언.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 중이셨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동생 부부와 저 그리고 남편 넷이서 시댁 정리를 하러 갔습니다. 옆집까지 거리가 도보 10분 정도 걸리는 시골. 전기와 수도는 끊어달라고 미리 부탁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는데 저와 동서가 집 정리를 하고 남편과 시동생은 이웃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돌아다녔습니다. 과거 촌장집이었던 시댁은 전쟁 전까진 고용인들도 함께 살았기 때문에 방수도 많았고 집 자체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우리는 관리가 힘들 것 같아. 집이 너무 크네. 거리가 멀기도 하고 말이지. 파는 수밖에 없겠어. 하지만 남편들 입장에선 생각고 말이지.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그러게 말이야. 이런 대화를 하며 일단 집안의 창문과 베란다 문을 열던 중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기 자체는 오래된 까만 전화기였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모르는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고 돌아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방문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왔는데 누구신가요? 라고 제가 대답하니 상대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밤이 되면 집에 돌아갈 예정이었던 동서와 제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남편들이 돌아왔는데 걸려온 전화에 대해 짚이는 게 있느냐 물으니 시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소 진지한 얼굴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화 연결도 안 되어 있는데 10년 전 무선 전화기가 딸린 전화기로 바꿀 때 선도 바꿨다고 보세요. 라며 까만 전화기에 선을 잡아당겼는데 전화선은 도중에 끊어져 있었습니다. 동서와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던 중 까만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네 사람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다가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찾아온다고 했었지? 기다려. 라는 말이 들려왔고 남편에게서 전화 내용을 전해 들은 겁에 질린 동서가 울기 시작하자 넷은 대충 문단속을 한 뒤 도망치듯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차에 타서 돌아가던 중 생각난 게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유언이었는데 그 집에는 가지 마라. 가더라도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마. 이 말이 뒤늦게 생각났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에 다시는 가지 않았고 집 처리는 업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수로. 밑바닥에서 나온 것은 평범해 보이는 솔직히 말하자면 좀 작은 아저씨였다. 나이 34에 새치 가득 얼굴에는 수염만 덥수룩하고 주름살이 깊게 파인 그 남성. 도대체 왜 내가 그를 보고
노인이 아니라 남성이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그는 이 새벽 수로에서 담배를 깊게 들이마시며 별 흥미 없다는 눈으로 날 보고 있었다. 저 깊은 수로 밑에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그리고 대체 어떻게 젖지도 않은 것인지 모두가 의문투성이이다. 저 남자는 누구일까? 담배는 왜 꺼지지 않았을까? 나의 공포심과 무력함이 옮겨갔다. 내 앞에 서 있는 그 남성을 향해서 말이다. 이봐 소년, 거기 서 있으면 재미있어? 그는 담배 연기를 뱉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무언가 대답을 원하는 양. 네, 재미는 없어요. 그래. 대화가 끝났다.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거야? 왜일까? 왜 저기요 당신은 누구죠?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나랑 10m는 좋게 떨어져 있어 보이는데. 고작 담배나 피우는 아저씨인데. 그가 담배를 전부 빨아들이고 담배가 흰색재가 되어 수로로 빠지는 물길에 툭 하고 떨어진다. 답했네. 그가 자그마하게 중얼거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럼 이제 갈까? 가다니요? 눈을 떴다. 그곳은 내 방이었다. 작고 습한 반지하의 내 방. 언제나 그렇지. 도배 따위는 되지도 않았고 그저 습기도 가득해 이끼도 벽에 붙어 있고 사방에는 쓰레기가 잔뜩이다. 언제 먹었는지 모르겠는 콜라캔. 누가 쓴지 모르겠는 고무바지. 어쩌다 흘린지 모르겠는 금반지와 어떤 이의 눈알과 펴. 작고 습한 반지야. 어둡고 축축하며 타르와 같은 끈적한 느낌을 만든다. 그리고 언제나 나는 언제든지 그들을 본다. 내 발밑을 지나는 그래 바로 너를 말이다.